윤석열만 빼고 이재명만 빼고. 어제 토론회 주제는 정치 분야였습니다. 정치 개혁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차이가 뚜렷했는데요. 최근 민주당이 제안한 정치 개혁 방안을 두고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기회에 저도 평생 꿈꾸었던 이 양당 독식 체제를 좀 깨고 실질적으로 서로 권한이 좀 배분된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그런 체제로 좀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권력 분산형 새로운 정치 체제는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번에도 1차로 뭐 3선 이상 금지한다는 등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정치 쇼에 가까운 그런 제안, 이런 중요한 개헌 담론들이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이렇게 전격 제안이 돼서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 교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 전략으로 이것이 악용되지 않을까 참 우려가 되고요.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은 다당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치 개혁을 하자 이렇게 좀 주장하니까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는 지금까지 국회 권력을 독점해 오다가 대선 바로 앞두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정치 쇼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국회 권력을 독점한 건 아니고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180석을 몰아주신 거죠. 예.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심상정 후보도 사실은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 이재명 후보가 답변한 건 이거잖아요. 국회의원들 의총을 통해서 민주당 의총을 통해 이 부분이 확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일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저는 의지를 저는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의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밟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어제 얘기를 했으니 아마 민주당 내에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논의를 통해서 민주당 의총에서 이런 부분이 당론으로 채택되면 그래도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의지가 이렇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물론 이걸 이제 법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는 받아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제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번은 속지만 예, 이현주 의원님. 두 번은 속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치권을 한 30년 취재했습니다마는 예. 각종 선거법이나 정치개혁 같은 경우는 그동안 통상 관리는 여야가 다 합의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룰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한일전을 하는데 일본 팀이 만든 그 룰로 이 경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 다 합의하려고 그러면 다 한국과 일본이 합의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의 3, 40% 지지를 받고 있는 제1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끼리 정치개혁을 하겠다? 이게 정치개혁입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개혁은 그것이 어떤 완벽하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룰을 만들고 합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지난 총선 전에 여당이 지금 공수처를 통과한 것을 맞물려서 선거법을 제1야당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야당에서는 어떤 면에서 자기들의 어떤 보호권을 의미로 위성정당을 만들었더니 여당도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똑같은 제의를 또 하는 겁니다. 이걸 또 속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정치개혁을 한다고 그러면서 제1야당은 제외하고 하겠다는 게 과연 게 정치개혁입니까? 룰을 만들면서 그거야말로 선거 앞두고 지금 10일 앞두고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몇 년을 하더라도 서로 간의 의견이 안 맞아서 할 수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10일 안에 지금 완성을 하겠다고요? 그럼 똑같은 사태가 그럼 또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것보다 예. 의지를 표명한다고 저는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은 반대하고 있어서 예. 아마 어려울 겁니다. 10일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기는. 그러나 대통령에 나온 후보가 본인의 의지가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밝히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많은 공약이나 얘기들 하시는 분들 대통령 후보로 나오셔서 그분들이 10일 안에 모든 걸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고 여기에 함께 동참해달라 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10일 안에 완성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정치 개혁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제안 그리고 거기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선언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토론회에서도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뭐 정치개혁 외에도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에게 좀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안 후보나 심 후보 발언이 끝날 때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맞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적극 호응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국민통합내각, 즉 여든 야든 또는 정치권에 포함되지 있지 않은 다른 외부의 정말 전문가들까지도 다 기용을 하면 180석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거를 하자, 이건 굉장히 좀 이상적이고 실제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도 저 마찬가지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통합내각 거기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내로남불 정치하고 무능하고 또 오만한 대한 지금 심판 내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건데 탄핵 세력을 누가 부활시켰냔 말이에요. 솔직한 말로 여기 우리 윤 후보님 계신데 슬로건이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키운 윤석열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 심 후보님 지적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정말 가슴 콕콕 찌르는 것 같은데요. 지적이 대체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부족했고 오만했고 그래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고 또 성찰하고 사과드리고 있다는 말씀 먼저 하나 드리고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 이재명 후보의 구애 전략에 다소 냉랭한 반응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끊임없이 구애한 이유 있을 텐데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저하게 판 흔들기 전략이다. 그렇게 판 분석- 흔들기 전략이요? 이렇게 예. 분석하면 되니까 지난 11월, 12월간 거의 1월까지도 마찬가지였죠. 하여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그동안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예. 백약이 무효였어요. 어떤 뭐 살라미 공약을 내든 뭐 아주 정밀 타겟팅을 하든 굉장히 반향이 없었는데 저는 어쨌든 그것이 원인이 뭐냐. 바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권 교체 이 민심이 계속 과반을 넘어서는 그런 수치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이게 정말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정권 심판론을 시작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정치 교체론이다. 그렇지만 정치 교체론의 핵심이 뭐냐? 이게 중도층에게도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지금 야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의 단이라도 견제할 수 있는 이중 포석과 이중 장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정말 저쪽에서 아주 시큰둥한 반응을 넘어서 사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려면 지금 180석에서 패스트트랙 태워서 하면 되지 뭘 나하고 연대해서 한다느냐 이게 뭐 거래할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에도 이재명 후보가 전적으로 동감한다 낮은 자세로 저렇게 가는 거는 끊임없이 어쨌든 지금 자신을 포위해오는 이른바 국민의힘의 세대 연합론 거기에 맞서는 진영 연합론으로 어떻게든 이걸 돌파구를 찾아보자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열흘 남은 선거에서 과연 이것이 힘을 가지려면 예. 저는 정말 그 민주당이 뭐 당론으로 정하든가 아니면 뭐 구체적인 로드맵을 딱 제출해야 되는데 마치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르게 이게 변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더 큰 악재와 부모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이건 양날의 칼일 수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세대 포위론에 맞서서 이재명 후보가 진영 포위론을 지금 펴고 있는 거다. 판 흔들기 전략이다. 이렇게 지금 최수영 평론가 전망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대표적인 친박근혜 인사로 불리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에게까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조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전화해서 지난 24일 전화를 걸어서 조원진 후보에게 극단적 대결의 정치를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이를 위해서 제3의 선택 가능한 정치 교체를 하자. 정치 개혁에 함께하자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원진 후보는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지사 어제 저한테 이재명 후보 전화 2번 왔습니다. 자기는 양당 제도보다는 다당제를 했으면 좋겠다. 국민 통합 정부에 같이 하면 안 좋으냐. 그래서 제가 당신하고는 절대로 못한다. 그랬더니 정책 연대 하면 안 되냐 그래서 그것도 못한다 했어요. 네, 이재명 후보, 조원진 후보에게까지 손을 내밀면서 윤석열 후보를 포위하겠다 이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있더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끊임없이 적폐라고 규정을 했고 사면도 반대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뜬금없이 이제 지금 조원진 대표가 있는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정당이에요. 예. 자, 그런 정당의 대표와 함께하자.
이게 무슨 맥락인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인지 그냥 단순히 선거 때 한번 전화하고 마는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화하는 행동을 일단 저는 이야기한 것이죠. 왜냐하면 준진권 전 교수라든지 이렇게 전화한 이유가 예. 결국 내가 통합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하고도 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뭔가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는 진정성은 뭐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함께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최수영 평론가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제 중도층을 잡기 위한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가 한 10여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누가 중도층을 좀 더 많이 잡을까? 그건 뭐냐면 뭔가 통합적인 것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뭐 그걸 하기 위한 저는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전략이지 진정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란 점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해킹 주제가 윤석열만 빼고 이재명만 빼고입니다. 두 후보 모두 통합 정치 그리고 협치를 얘기하면서도 상대 후보는 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특히 안철수 후보가 그 주장을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 주장을 했고 네. 지금 윤석열 후보도 사실은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마초적이라고 그럴까? 유세나 말씀하신 내용이나 행동이나 이를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공무원을 하는 후보가 과연 이거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분하고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에서 합리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를 해서 국민 통합의 정치, 번영의 경제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실수로 생긴 게 아닙니다. 바로 40년 전, 50년 전에 낡은 좌파 사회혁명 이념에 지금까지 사로잡혀 산 사람들이 집권해서 대한민국을 다스려온 그 바로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네, 통합 정치와 협치를 얘기하면서도 제1당과 제2당이 서로를 향해서 서로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과연 협치가 가능할까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거판에서 양측 다 여든 야든 본인들 중심으로 모든 소수 정당들이 함께 모여서 이기겠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협치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그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치한다 그러면 누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누가 누구랑 대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저런 협치는 결국 이제 한 큰 두 후보들이 여야의 이제 제1 후보들이 다른 후보들과의 소수정당 후보들과 연합을 통해서 더 확장성을 가지고 중도를 포섭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군요. 중도를 일단 끌어안아서 전체적으로 선거에서 이기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양측 다 소수 정당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죠.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통원해서 소수 정당들과 연대를 하게 되면 결국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겠어요? 이번 선거가 박빙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느 후보와 손을 잡더라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상대 당들 제1 야당과 제1 여당은 결국 상대 당을 빼고 나머지 후보들을 가능한 한 끌어들이려는 그런 어떤 경쟁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어제 토론회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물었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계획을 물었습니다. 두 후보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시죠. 윤 후보님, 박근혜 씨가 얼마 전에 이제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당한 정치 탄압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박근혜 씨는 국정농단 중범죄자입니까? 부당한 정치 탄압입니까? 저는 검사로서 제가 맡은 일을 한 것이고 대통령 후보께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처리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정치에 발을 들였다고 해도 제가 처리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정치적 평가하는 거는 직접 수사하셨잖아요. 법적으로 판결난 것을 그렇게 말씀을 못하고 쩔쩔매시면 쩔쩔매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 눈치를 봐야지 박근혜 씨 분. 어떤 기소 대상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중형을 받고 고생을 제가 이재명 후보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쩔쩔맨 거 맞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만 나오면 사실은 뭐 명확한 입장을 이야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상식적으로는 이야기 안 되죠. 왜냐?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고 구속했던 검찰총장이 지금 제1야당 후보가 돼 있어요.
이 상황 자체가 사실 아이러니죠. 그런데 이제 심상정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결국 윤석열을 만든 거는 민주당이 아니냐. 그게 예. 바로 이제 하나의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성을 했지만 결국 본인들 스스로가 이런 역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뭔가 지금 명확하게 본인이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야권 지지자들의 가장 큰 바람은 결국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권 교체 아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가 다 종속 변수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 뭐 일부 정당에서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층으로 이제 몰려드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도 이렇게 분명한 언급은 할 수 없겠지만 결국은 정권 교체라는 큰 대의에 두 분의 문제가 결국은 다들 이렇게 스며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어제 토론회에서 눈에 띈 또 하나의 장면, 안철수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게 국민 앞에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자 이렇게 제안한 건데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정치 보복에 대해서는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정치사가 가장 불행해진 것이 바로 이 정치 보복 때문인데 정말 우리 윤석열 후보님 정치 보복 냄새나는 말씀 좀 덜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보복은 사전에 없다고 말씀. 그럼 이제 남은 심상정 후보께서는 정치 보복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보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포함한 4명의 후보들이 모두 다 정치 보복은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뜻을 모두 다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 대국민 선언을 저는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서. 저도 그렇습니다. 네. 뭐 그게 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인데 그걸 뭐 선언까지 해야 되는지 뭐 하면 또 뭐 나쁠 거야 없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저는 선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겁니다. 지난 지상파 방송 3사 합동 초청 토론회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공동선언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보복 반대 공동선언인데요. 안철수 후보 이렇게 토론할 때마다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난 10년간 중도 정치를 표방해 왔잖아요. 이번 대선을 선언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 제안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번 대선에 출마한 이유는 바로 구체제의 종식을 하기 위함이다. 구체제의 종식이요? 구체제의 종식, 그것이 시대의 요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저는 여기서 뭘 보느냐면 안철수 후보가 이제 중도 정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흔히 기계적으로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한다고 얼핏 생각하는데 예. 양극단에 치지 않고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중도는 그게 아닙니다. 떳떳하고 변함이 없는 그야말로 도리에 맞는 정치. 이게 바로 노자가 얘기한 이제 중용의 도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철수 후보가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 자기 출마의 그 선언의 핵심으로 삼았다면은 국민연금 합의는 그런 거죠. 아무도 인기 없는 정책이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정책. 그러나 네. 언젠간 닥쳐와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정책, 용기 있게 얘기하자. 그게 정치인의 자세다. 그게 바로 도리에 맞고 떳떳하고 변함이 없는 내 자세다. 그러니까 우리 합의하자고 얘기했는데 이번 국민연금은 이번 정치보복은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범죄가 있는 곳엔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보복이라는 단어는 미래의 단어가 아니라 과거의 단어잖아요. 대통령은 과거도 청산하는 의무도 있겠지만 사실은 국민의 5년 미래를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이것들이 이 분명 4분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실 텐데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당연히 저는 정치의 기본 덕목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의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부각 그런 전략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야기했던 중도적 10년을 저는 자기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국민에게 평가받고 펼쳐보자. 그런 의도에서 계속적인 합의 제안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네. 저는 이 공동선언에 예.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럼 정치인은 죄가 있어도 처벌하지 말자는 이야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꾸 정치보복이라는 의미를 정치인은 죄가 없는데 정치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근데 그동안 많은 정치인 사건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 혐의가 없었던 게 있었습니까? 그럼 저는 정치보복이라는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막연하게 그럼 정치보복하지 말자. 그럼 정치는 우리들은 다 수사하지 마세요. 이 선언이라는 걸로 국민들은 어떤 착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대선 후보라도 대통령이라도 처벌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혐의가 있으면 처벌해야겠죠.
근데 그거를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정치인들 구속되면요 항상 그 포토라인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 보복입니다. 근데 법정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혐의가 드러나요. 근데 그걸 처벌하지 말자고요. 정치인들은 정치인은 뭐 취해 법권 지역입니까?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정치 보복이라는 게 없는 죄를 만든다는 것인데 글쎄 그건 좀 더 우리가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된다. 다분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아야 된다.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면죄부 받아야 된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건절이 하나 있었죠. 범죄가 있는 곳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은 과거의 단어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분야를 둘러싼 후보들 간의 공방까지 살펴봤습니다. 어제 무엇보다 첨예하게 맞붙은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안보 문제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랭킹에서 만나보시죠.